너 고작 이러려고 나버린 거야? 에이스 검사였지만 좌천되어 작은 해안 지방으로 내려온 검사 현수는 소리쳤습니다. 6년 전 그날 검사 임용장을 받고 기쁨에 들떠 집에 돌아왔을 때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매몰차게 자신을 떠나버렸던 그녀를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쳤던 거예요. 냉정하게 그를 버리고 떠날 때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군데군데 밴드가 붙어 있는 거친 손을 보는 순간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던 지안도 결국 현수에게 안겨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둘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지방. 검찰청 뒤편의 좁은 골목길에는 소주 냄새와 삼겹살 탄 연기가 뒤섞여 흘러다녔습니다. 강현수 검사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들이킨 소주 3병이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죠. 서울중앙지검의 에이스였던 그가 이 작은 해안 도시로 내려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좌천당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잘못 건드린 재벌가 사건 하나가 그의 화려한 경력에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36의 나이에 말입니다. 현수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늘 뿌옇게 흐려 있었는데 이곳의 밤하늘은 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조차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발걸음이 자꾸만 비틀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희미한 주황빛 간판이 보였습니다. 24시동의 국밥. 낡은 간판의 동자는 반쯤 꺼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기름때가 뿌옇게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들과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손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중년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현수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흘린 국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물컵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깔끔한 레스토랑에서나 식사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문, 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에 혀가 꼬이고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 타박타박, 낡은 운동화가 기름때 묻은 바닥을 디디는 소리였습니다. 현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요. 소주는 됐고. 그때였습니다. 눈앞 테이블 위로 쟁반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달그락 국밥 그릇과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릇을 놓는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국밥을 내려놓는 그 손, 거칠었습니다. 군데군데 밴드가 붙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큐티클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제에 찌든 뜨거운 물에 데이고 쉴 새 없이 일한 흔적이 역력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따라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기름때가 얼룩덜룩 묻은 앞치마.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베어버린 얼룩들. 그 위로 야윈 어깨,
그리고 현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6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통했던 볼은 쑥 들어가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생기 넘쳤던 피부는 거칠고 칙칙했습니다. 윤기 흐르던 긴 머리는 몇 가닥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틀림없었습니다. 현수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리워했던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눈. 송지안의 눈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6년입니다. 정확히 6년 만이었습니다. 지안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그 순간 지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찰랑거렸습니다. 물이 넘쳐 쟁반 위로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6년 전 그날 검사 임용장을 받고 기쁨에 들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원룸,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문자 메시지 하나. 미안해요. 다른 사람 생겼어요.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게요. 찾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며 그의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했던 여자.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했던 여자.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고작 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현수는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내 술만 마셨고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잊기로 했습니다. 아니, 잊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자라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갔다고,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입고 잘난 남자와 호강하며 살 거라 믿었던 그 여자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 두르고 손에 밴드 붙이고 국밥집 종업원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지안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달그락달그락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6년 전 냉정하게 그를 버리고 떠날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치 자유를 찾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한 남자와의 고생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사람처럼.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손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쟁반을 가슴팍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그 잘난 남자는 당신보다 훨씬 낫다던 그 사람. 어디 있어? 왜 당신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6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모든 것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원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혼란. 고작 이러고 살려고 날 버렸어? 3년을 함께 살았잖아. 내가 고시 떨어질 때마다 울지 말라고
다음엔 붙는다고 날 다독였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송지안. 손님한테 왜 그래? 빨리 나와. 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 지안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떨리고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기억하는 지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했고 밝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주저앉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타박타박타박 급한 발소리, 그리고 주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그릇 깨지는 소리. 퍽! 쨍그랑. 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주인의 성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그릇을 왜 깨뜨려? 이거 월급에서 까야겠네. 지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석 테이블의 손님이 어색하게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제 현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지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각들이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주인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이랑 무슨 사이길래 그래? 설마 또 빚쟁이들이야? 야, 송지안. 나한테 피해주지 마. 알았어? 지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겠다던 여자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현수는 뒤돌아서서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그리고 타박타박 발소리. 지안이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걸치고 작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터벅터벅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푹 숙인 채, 어깨는 축 처진 채, 현수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검사로서 익힌 미행 기술이 발동했습니다. 지안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길을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현수는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걷는 이유를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지안이 멈춰 선 곳은 도시 외곽의 재개발 지구였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곧 철거될 것 같은 동네였습니다. 지안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헐떡거리며 가끔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현수도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한 곳, 판잣집이었습니다. 아니, 판잣집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할 만큼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함석으로 덧댄 흔적이 역력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 현수는 담 너머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전구 하나, 그 불빛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작고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지안에게 아이가 있었습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지쳤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우리 미소. 엄마가 지금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미소.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현수는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럼 6년 전에 계산이 섰습니다. 6년 전 지안이 떠났을 때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현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떠난 건 다른 남자 때문이었으니까 그 남자의 아이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현수는 담벼락 너머로 집안을 훔쳐봤습니다. 좁은 방 하나, 부엌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공간,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 지아는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밥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모녀. 하지만 현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자신을 버린 여자인데, 배신한 여자인데. 현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송지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로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검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검찰청 민원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송지안의 신상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그녀의 6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한 재회를 선물합니다. 6년간 잊으려 했던 사람,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아픈 순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강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가 믿었던 모든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송지안에게 숨겨진 진짜 이유. 그것은 현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현수는 그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내려놓던 그 모습, 그리고 판잣집 안에서 아이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그 뒷모습. 검찰청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동료 검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강 검사,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며칠째 그 꼴이야.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받아들고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현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회식 가자고 불렀지만 거절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24시동의 국밥. 현수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매일 저녁 그곳에 갔습니다. 멀찌감치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식당 문이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안이 일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은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파카에 작은 가방,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 현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밤 10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습니다. 차 앞 유리창에 톡톡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금세 거세졌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겨울비, 차가운 바람이 함께 몰아쳤습니다. 현수는 와이퍼를 켰습니다. 끼익끼익, 유리창을 닦아내는 소리, 식당 간판의 주황빛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11시 반,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카의 후드를 머리에 깊숙이 눌러쓰고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비를 맞으면서 걸어갈 겁니까? 20분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현수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거세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재킷도 걸치지 않은 채 그는 지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송지안.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빨리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현수도 뛰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셔츠가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2개 지나 어두운 이면도로에서 현수는 마침내 지안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녀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놀람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 그녀는 현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나요. 제발. 놔주세요. 하지만 현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손목. 6년 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손목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졌습니다. 이렇게 야위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왜 도망가? 송지안, 나한테 할 말이 없어? 빗물이 2 사람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 멀리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너 데려가서 호강시켜주겠다던 그 자식. 어디 있냐고.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까? 슬픔이었습니까?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수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없어요. 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현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없었다고? 처음부터? 그럼 그 문자는? 6년 전 그 문자 메시지는 대체 뭐였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입술을 보니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유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3년을 함께 살았어. 너는 내가 곳이 떨어질 때마다 내 손 잡아줬잖아.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울지 말라고 했잖아.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년간 삭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6년이야, 6년. 내가 떠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매일이 지옥이었어.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내가 만들어주던 밥이 그리웠어. 내가 불러주던 노래가 그리웠어. 너의 모든 게 그리웠어. 현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빗물이 씻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버틸 수 있었어. 성공해서 보란 듯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았어.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 지아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건 안다고? 그럼 왜 그랬는지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가난했어? 고시에 자꾸 떨어져서? 너한테 변변한 것 하나 못 사줘서? 지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격하게 몇 번이나.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나도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어? 대체 뭐 때문에 날 버렸냐고.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그날 그녀를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우리 현수 앞길 막으면 내 손녀라고 해도 가만 안 둔다. 지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우린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현수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이제 와서 내 꼴이 우스워 보여요? 비웃고 싶으면 마음껏 비웃고 가세요. 그리고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비웃어? 내가 널 비웃으려고? 현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을 수가 있나?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렇게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또 물러섰습니다. 담벼락에 등이 닿을 때까지. 송지안, 제발 말해줘. 그 아이는 누구야?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사흘 전 너를 따라갔어. 판잣집까지. 그리고 봤어. 너한테 딸이 있다는 거. 지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떨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라고 불렀지? 5살쯤 돼 보이던데. 그럼 6년 전에 내가 떠날 때 임신 중이었던 거야?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현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빗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관하지 마요. 뭐? 당신이랑 상관없는 아이예요. 내가 키웠고 내 딸이에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 꿈도 꾸지 마요. 지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증인들을 신문하며 익힌 감각. 그녀는 지금
뭔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협박했어? 지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렇지? 누군가 너를 협박했어. 그래서 떠난 거야. 내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혼자 도망친 거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정은 너무 격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검사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 누구야? 누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지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송지안, 말해. 싫어요. 절대 말 안 해요. 당신이 알면 위험해요. 미소가 위험해진다고요. 그 순간 지안의 가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오래된 벨소리였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가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받을게. 안 돼요. 주세요. 제발. 하지만 현수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에 귀를 댔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험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송지안, 이번 달 생활비는 입금했다. 잘 받았겠지? 현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목소리, 설마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다. 우리 현수 앞길 막으면 내 손녀라고 해도 가만 안 둔다 했지? 특히 지금은 현수가 어려운 시기잖아. 더더욱 조심해야지. 현수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이건 왜 대답이 없어? 송지안, 말 안 하면 알아듣지 못한 걸로 간주하겠어.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 어머니,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현수야? 현수의 입에서 비명 같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이었어요? 지안이한테 이런 짓을 한 게 당신이었어요? 지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 고인 바닥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와라. 이야기하자.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목소리 낮춰라.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해 못하겠지만 언젠간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마이너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든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지안을 협박했습니다. 6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며 입을 다물 것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자신의 며느리를. 지안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을 떨며 빗물이 그녀의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의 옆에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안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그냥 가주세요. 제발.
갈 수 없어.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가? 현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아는 저항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 나는 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너는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냈구나. 지안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던 슬픔을, 빗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현수는 지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가자. 미소 기다리잖아. 당신은요? 나는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 이 일을 확실히 끝내야 해. 지안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이 미소에게 무슨 짓을 하실지 몰라요. 괜찮아. 이제 안 무서워해도 돼. 내가 지킬게. 너와 미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현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안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차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안이 차에 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현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현수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한 건 나야. 6년이나 늦었어. 현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지안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현수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 자신을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으로 다가옵니다. 송지안을 떠나게 만든 것은 가난도 다른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현수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6년 동안 지아는 홀로 싸웠습니다. 협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강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맞서겠다고. 아무리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폭풍 같은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현수의 차는 익숙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양옥집. 정원에는 잘 가꿔진 조경수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셔츠는 아직도 축축했고 머리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삑. 익숙한 소리. 어릴 적부터 수천 번도 넘게 열고 닫았던 그 문. 하지만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 65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진주 목걸이, 고급 한복 차림.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왔구나. 옷이 왜 그 모양이냐? 감기 걸리겠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늦게 귀가한 아들을 맞이하는 평범한 어머니처럼.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현수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어머니와 마주봤습니다.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앉아라. 젖은 옷으로 서 있으면 감기 걸린다고 했잖니. 앉을 기분이 아닙니다. 대체 지안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찰칵.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 목소리 낮춰라. 새벽에 이웃 다 깰라.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6년입니다, 어머니. 6년 동안 지안이를 협박하신 겁니까? 매달 돈을 보내면서 입 다물라고? 협박이라니. 그건 생활비였다. 내 손녀를 키우는데 드는 돈 아니냐? 어머니의 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라고요? 손녀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그 아이와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떼어놓다니. 나는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치운 것뿐이다. 장애물. 어머니는 지안을 그리고 자신의 딸을 장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수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사람? 현수야. 나는 내 어머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야. 박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현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왜곡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개천에서 태어난 용이다.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서 널 키웠어.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했지. 오직 하나, 내가 출세하기를 바라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송지안, 그 계집애가 뭐 했어? 신문 배달, 편의점 알바? 그래봤자 고작 그 정도야. 넌 검사가 됐어. 검사? 그런 내가 가난한 처가 식구들 뒷바라지나 하며 살았을 거야. 그게 내가 바라던 내 모습이냐? 그게 제 선택이었어야죠.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살지는 제가 정할 문제였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택? 넌 아직도 세상을 몰라.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내가 검사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 송지안이 임신했다고 말하더라. 좋아하는 얼굴로. 현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이 어머니에게 먼저 말했었습니까? 나는 그날 결심했지. 이 여자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게 둘 수는 없다고. 그래서 만났어. 따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했어. 아이를 지우거나 아니면 내 곁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지. 현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아이를 지우라고요? 그래. 하지만 그 계집애는 안 된다고 버텼어. 그래서 타협했지. 떠나는 대신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그리고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업 거래를 하듯이 현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맞습니까? 협박은 그뿐이었습니까?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내게 연락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지. 물론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송지아는 믿었고 그래서 떠났어. 현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협박 도구로 썼다는 겁니까? 현수는 소파 등받이를 붙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다 너를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현수야. 내가 평생 바친 유일한 작품이지. 내가 출세하는 걸 보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목표였어. 그런데 가난한 여자 하나 때문에 그게 무너질 뻔했잖니. 저를 위해서라고요? 어머니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 인생을 망치신 겁니다.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망쳤다고? 내가 지금 검사 배지 달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이야? 송지안이랑 결혼했으면 넌 아직도 가난뱅이 변호사였을 거야. 애 기저귀가 벌르라 허덕이고 있었겠지.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다면. 그게 행복이었을 텐데. 현수는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안이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가난해도 좋았어요.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기회조차 빼앗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쩔 건데 6년이 지났어. 이미 끝난 일이야.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지안이와 미소를 다시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 거예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 여자는 이미 6년을 혼자 살았어. 내가 나타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럼 내 경력은? 검사라는 자리는? 가난한 여자와 사생아를 데리고 사는 검사. 네가 얼마나 조롱당할지 알아? 현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사생아라니요. 제 딸인데요. 그리고 검사 자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현수.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내가 얼마나. 그만하세요. 현수도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맙다고 말하길 바라시나요? 하지만 전 어머니께 고맙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 저를 키우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네가 나한테 할 말이냐? 평생을 바치셨다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제 아이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현수는 뒤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가면 다시는 이 문 안 들어오는 줄 알아라. 현수는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삑! 그리고 쾅 문이 닫혔습니다. 현수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식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던 어머니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집이 보였습니다. 거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햇살이 지평선을 물들였습니다. 현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지금쯤 미소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있을까요? 좁은 집 안에서 라면으로 때우는 아침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일 겁니다.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지키고 아끼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관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과장님, 저 강현수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휴가 쓰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상관이 뭐라 말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악셀을 밟았습니다. 목적지는 하나. 지안의 판잣집. 3시간 후. 현수는 그 가파른 언덕길 앞에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녹슨 대문. 손을 뻗어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소. 자신의 딸.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아이.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우리 미소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뭐야? 가족이야. 엄마랑 나랑. 그리고 아빠.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그냥 멋있게 그렸어. 그래. 아빠는 분명 멋있을 거야.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박타박.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지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현수 씨, 지안아, 나 어머니랑 인연 끊었어.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어머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러니까 제발 내 옆에 있어줘.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작은 아이가 삐죽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큰 눈, 통통한 볼, 현수를 빼닮은 얼굴, 미소였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소야. 이분은 아빠야. 아이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습니다. 진짜 아빠? 그래.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아빠가 여기 있어.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현수의 볼을 만졌습니다. 아빠, 울어? 응. 아빠가 너무 기뻐서 울어.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현수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자신의 피를 나눈 생명, 6년 동안 그리워했던 하지만 몰랐던 존재. 지안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수는 한 팔로 지안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좁은 판잣집 마당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비록 한겨울이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신뢰, 가족에 대한 믿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가족.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강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예도 권력도 어머니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진정으로 함께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매일 퇴근 후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미소와 블록을 쌓고 지안이 끓여준 라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식사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밤 11시 반까지. 현수가 아무리 그만두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소 유치원비라도 벌어야죠. 그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현수는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현수는 검찰청 민원실 앞 복도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지구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사는 판자촌. 그곳이 다음 달 강제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달? 그럼 지안과 미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강 검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민재 변호사였습니다. 현수보다 5살 많은 선배. 같은 고시 학원을 다녔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뚱뚱한 체구에 늘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아, 아니에요, 선배님. 그냥. 현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그의 손에 든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재개발 지구권? 그거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야. 주민들 보상금 문제로. 네? 현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민재가 그 사건을 맡고 있다고요? 왜? 혹시 그쪽에 아는 사람 있어?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김민재 선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시 시절 현수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딸? 너 결혼했었어? 아니요. 정확히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제가 몰랐었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김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현수의 팔을 잡아 빈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자세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현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안과의 만남, 6년 전의 이별,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진실, 어머니의 협박, 모든 것을 김민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박 여사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난 항상 자상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민재는 턱을 쓸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송지안 씨와 내 딸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고 다음 달 철거 예정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상금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그 문제로 싸우고 있어. 재개발 업체가 주민들을 쥐어짜고 있거든. 하지만 쉽지 않아. 법적으로는 업체 쪽이 유리하거든. 현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안과 미소는? 하지만 김민재가 웃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좀 더 파보면 뭔가 나올 거야. 업체 쪽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현수야.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 딸과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선배님, 감사합니다. 뭘? 우리 사이에. 그리고 말이야. 김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박 여사님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네? 고시 시절 내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학원비를 못 냈던 적 있잖아. 그때 박 여사님이 몰래 돈을 보내주셨어. 나는
네가 보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셨더라고. 현수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도 했었습니까? 그래서 난 항상 박 여사님께 고마워했어. 하지만 이번 일을 들으니 복잡하네. 어머님도 결국 사람이었구나 싶어. 김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송지한 씨와 내 딸 꼭 지켜.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현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지안에게 전화했습니다. 판잣집 철거 이야기와 김민재 변호사가 도와주기로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안은 울먹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미소랑 어디든 갈 생각이었는데. 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제대로 해결할 거야. 너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2주가 흘렀습니다. 김민재는 약속대로 재개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업체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었습니다. 김민재는 그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수도 내부에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지안은 보상금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잣집 값치고는 큰 돈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현수는 김민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김민재는 책상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 현수는 앉았습니다. 김민재가 라면을 후루룩 마저 먹고는 물었습니다. 소식 들었지? 보상금 나온다며? 네. 선배님 덕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됐어. 당연한 일 한 거야. 그리고 말이야. 김민재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전해줘. 송지한 씨한테. 이게 뭡니까? 돈이야. 500만 원. 당장 집 구할 때 보증금으로 쓰라고.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나도 고시 시절 도움 받았잖아.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야. 김민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결혼 못한 이유도 돈 때문이거든. 평생 혼자 살 거야, 난. 그럼 이 돈 쓸 데도 없어. 내 딸한테나 써. 선배님, 됐고, 어서 받아. 그리고 송지한 씨한테 말 전해줘. 내가 응원한다고. 현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내 딸 잘 키워. 그게 나한테 최고의 보답이야.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지안의 판잣집을 찾았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안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민재 선배님이 준 거야. 집 보증금으로 쓰라고. 지안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뭉치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왜? 선배님이 응원한대. 우리를.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네요. 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이제 제대로 된 집 구하자. 미소도 제대로 된 방에서 자게 해주고. 네. 지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미소가 뒤척였습니다. 엄마, 아빠, 잠꼬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주, 현수와 지안은 함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소도 함께였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이 집 저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방 2개짜리였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내 방도 있어. 미소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지안도 웃었습니다. 현수도 웃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김민재가 준 5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냈고 지안이 받을 보상금으로 월세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이사 날, 현수는 짐을 날랐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미소의 장난감 몇 개, 낡은 이불 한 채. 하지만 새 집에 짐을 풀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가구를 사러 갔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식탁.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지아는 아까워했습니다.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미소가 잘할 집이잖아. 제대로 갖춰줘야지.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조립하는데 온종일 걸렸습니다. 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사를 조였습니다. 지아는 옆에서 설명서를 읽어줬습니다. 미소는 방해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이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햇빛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고등어 구이와 된장찌개, 김치, 현수가 사온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세 식구가 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소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으니까 더 맛있어. 지안이 웃었습니다. 현수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것뿐인데. 이게 행복이구나. 저녁을 마치고 미소를 재웠습니다. 새 침대에서 아이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현수와 지아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현수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미소도 내 딸로 호적에 올리고 우리 결혼하자. 지아는 놀라 현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요? 응. 6년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너랑.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관없어. 우리끼리 하면 돼. 그래도 당신 검사잖아요. 사생아를 둔 검사라는 소문 퍼지면 괜찮아. 그리고 사생아가 아니야. 내 딸이야. 현수는 지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각해봐. 천천히. 나는 기다릴게. 언제든.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새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6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수 검사님이십니까? 저는 박 여사님의 주치의입니다.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법입니다. 겨우 평화를 찾았다 싶으면 새로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김민재라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 덕분에 현수는 지안과 미소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 세 식구가 함께 밥 먹고 웃고 행복한 시간.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것. 그게 혈육이었습니다. 현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쪼였습니다. 현수는 중환자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옆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술은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박 여사님은 6개월 전부터 제게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고혈압이 심하셨거든요. 그런데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왜 약을 안 드셨죠?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마치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처럼.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트레스. 자신 때문이었습니까? 일주일 전 그날 밤.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던 그 말이 어머니를 쓰러뜨린 겁니까?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B- 심전도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온몸에 줄이 연결된 채, 창백한 얼굴, 늘 꼿꼿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현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키운 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던 손. 자신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손.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에게는 어머니는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진심이었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던 해.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느 겨울날 현수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수야, 어쩌다가. 어머니는 급히 약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아프지? 엄마가 호호해줄게. 그럼 안 아파? 현수는 울었습니다. 아프기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게 고마워서.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현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현수 아프지 않게. 절대 아프지 않게 해줄게. 현수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지키려 했던 겁니다. 자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틀렸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왜곡된 집착 어린 사랑.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현수 검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 댁 가정부 윤숙자입니다. 10년 넘게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현수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제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윤숙자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님의 일기장입니다. 지난 30년간 쓰신 거예요. 검사님께 보여드리라고. 만약을 대비해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현수는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자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부디 깨어나시길. 윤숙자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현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6살 때였습니다. 오늘 현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선생님이 현수는 재능이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화가로 키울 수 없다. 이 나라에서 예술가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현수는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그래야 평생 굶지 않는다.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잘 그렸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사장에서. 보상금은 겨우 3천만 원. 이걸로 현수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까? 아니다. 내가 더 벌어야 한다. 현수만큼은 아버지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다음 페이지. 현수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한다. 축구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안 된다. 공부해야 한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그래야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난다. 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로 글자가 번졌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모든 페이지가 자신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미래, 그리고 7년 전 일기. 현수가 여자를 데려왔다. 송지안이라는 아가씨. 예쁘고 밝았다. 현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다고 한다.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나는 불안했다. 현수가 또 가난에 빠질까봐. 다음 페이지. 송지안이 임신했다고 한다. 현수는 기뻐했다.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현수는 이제 막 검사가 됐다. 앞날이 창창하다. 그런데 가난한 처가. 아이까지. 현수의 발목을 잡을 게 분명하다. 현수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송지안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아가씨에게 말했다. 아이를 지우거나 현수 곁을 떠나거나. 아가씨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현수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다음 페이지.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쓴 흔적. 송지안이 떠났다.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대신 떠나겠다고 했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저 아이 뱃속의 아기는 내 손녀다. 내 핏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현수를 위해서. 현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그럼에도 버렸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왜 사랑을 이렇게 왜곡시킨 겁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현수가 어머니와 싸우고 나간 바로 그날. 현수가 모든 걸 알았다. 그리고 나를 떠났다.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이 넓은 집에서 30년간 현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나? 현수야, 엄마는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글씨가 울퉁불퉁했습니다. 눈물로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야. 미안하다. 송지안에게도. 그리고 내 손녀에게도.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행복을 빼앗아 버렸구나. 용서해 주렴.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괜찮다.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현수야, 부디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현수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출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된 사랑을 한 겁니다. 집착하고 통제하고 상처 줬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아픈 사랑.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현수 씨,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현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지안아, 나 지금 병원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전화 너머로 지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요?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의식이 없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니야. 미소 혼자 두고 오면 안 돼. 괜찮아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할게요. 당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수 씨. 현수는 지안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현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현수는 지안의 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지안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께. 현수는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면서. 저도 미소 키우니까 알아요.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불안한지. 그래서 이해해요. 조금은.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세요. 그리고 미소 한번 만나주세요. 어머님 손녀예요.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현수와 지안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 야.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안을 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후회? 미안함? 미안하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는 더뎠지만 의사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에 지안의 집에 들러 미소와 저녁을 먹고 그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수가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불렀습니다. 차장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역 일간지부터 인터넷 언론까지 모두 같은 기사였습니다. 지방 좌천 검사 개인 비리 의혹. 미혼으로 사생아 양육 중.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장 검사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 검사. 이게 뭔가? 저는 사생아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 친딸입니다. 호적에 올렸나? 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거야. 차장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부 감찰 보고서였습니다. 재개발 사건. 자네 여자친구가 그 지역 주민이었다며? 그런데 자네가 담당 검사한테 여러 번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압력이 아닙니다. 단지 사건의 정의를. 정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 개입한 게 정의인가?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야. 차장 검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검찰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서울에서 좌천 와서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이 사생활 문란에 직권남용까지. 언론이 얼마나 물고 늘어질지 알아?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명서 제출하고 그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야. 징계위원회 회부도 검토 중이니 각오해. 현수는 차장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생활에 여자 하나 때문에 커리어 망치네. 검사가 그 모양이면 되나.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니 누군가 메모를 올려놓았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검사 배지가 아까우면 그 여자 버려라. 아직 늦지 않았다. 현수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현수는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동료들은 현수를 보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민재 변호사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거렸습니다. 현수야, 소식 들었다. 괜찮아? 선배님, 왜 여기까지? 네가 혼자 있을 것 같아서. 밥은 먹어야지. 김민재는 자신의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까지 연루돼서. 뭐가 미안해. 나는 변호사야. 이 정도 타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넌 검사잖아. 괜찮겠어? 모르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후회해? 네? 지한 씨 만나고 미소 찾은 것 후회하냐고. 현수는 고개를 들어 김민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럼 됐어. 세상이 뭐라든 동료들이 뭐라든 네가 후회 안 하면 그게 답이야. 김민재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3시. 현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 본청 감찰부였습니다. 강현수 검사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본청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 의혹 조사건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 본청 조사. 그건 정직이나 면직을 의미했습니다. 검사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현수는 멍하니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10년입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 10년을 바쳤습니다. 고시 공부 7년, 연수원 2년, 그리고 검사로 일한 3년. 그 모든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현수 씨 저녁 준비했어요. 미소가 기다려요. 빨리 와요. 현수는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간다. 차를 몰았습니다. 지안의 집으로. 30분 거리.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사직을 잃으면 수입이 끊기고 명예가 사라지고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지안과 미소를 어떻게 책임지죠? 하지만 지안과 미소를 포기하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미소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림 잘 그렸다고. 미소는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집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아빠, 엄마, 미소. 현수는 무릎을 꿇고 미소를 안았습니다. 꽉. 아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우리 미소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지안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표정을 보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녁을 먹고 미소를 재웠습니다. 지안과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문 기사, 감찰 조사, 내일 서울 본청 출석, 그리고 정직이나 면직 가능성.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제 때문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제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도 서울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을 거예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있잖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뭐? 당신 인생 이렇게 망칠 수는 없어요. 저랑 미소는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는 지안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절대. 하지만 내가 뭘 잃든 어떻게 되든 너희는 포기 못해. 이해해? 현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사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검사 주제에 사생활 문란하네.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 직권 남용이라니. 저런 인간이 검사라니 나라꼴이. 현수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현수야. 소식 들었다. 괜찮니? 네 어머니. 미안. 하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제 미래는 제가 정합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현수는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서울 본청에 가기 위해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지안의 집에 들렀습니다. 미소는 유치원에 갔고 지안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힘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고마워. 현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3시간 거리.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10년. 검사가 되기 위해 바친 10년. 하지만 지안과 미소를 만난 건 겨우 2달. 그런데 왜일까요? 10년보다 2달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서울 본청, 감찰부 조사실. 현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감찰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수 검사. 재개발 사건 관련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모든 것을 캐물었습니다. 현수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안을 위해 개입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럼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 사건은 실제로 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드러났을 일입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검사로서 공정성을 잃은 순간 당신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2주 후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결과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현수야. 돌아보니 고시학원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지? 응. 근데 솔직히 말할게. 너 왜 그래? 여자 하나 때문에 커리어 망치냐?
그냥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아직 늦지 않았어. 현수는 동기를 받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난 그럴 수 없어. 왜? 검사 배지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귀하지. 10년을 바쳤으니까. 하지만 현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걸 찾았어. 그게 전부야. 동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안아, 나 지금 가는 길이야. 어떻게 됐어요? 2주 후 징계위원회. 아마 정직이나 면직 중 하나일 거야. 전화 너머로 지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할 거 없어. 이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지안아.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현수 씨, 곧 도착할게. 미소 재우지 말고 기다려. 같이 저녁 먹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수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커리어도 미래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현수를 비난했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미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검사 배지가 무엇입니까? 명예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한 끼만큼 소중한가요? 현수는 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그곳에서 현수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2주가 흘렀습니다. 대기 발령 기간. 현수는 매일 지안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소와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인생 최악의 시기인데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다는 게. 금요일 아침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현수는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안이 뒤에서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긴장돼요? 응. 조금. 지인은 넥타이를 매고는 현수를 안았습니다. 뒤에서 확. 무슨 결과가 나와도 우린 함께해요. 알죠? 알아. 현수는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소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아빠, 오늘 유치원 안 가? 아빠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울 가야 해. 미소는 엄마랑 유치원 가고. 그럼 저녁에는 와? 당연하지. 우리 미소 저녁 같이 먹어야지. 현수는 미소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미소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힘내. 현수는 웃었습니다. 다녀올게.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지안과 미소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3시간 후 서울 본청 징계위원회실 앞. 현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대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현수 검사님 들어오십시오. 현수는 일어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그 맞은편에 5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본청 차장검사, 양옆으로 감찰관, 인사 담당관, 그리고 외부 변호사 2명. 강현수 검사. 앉으십시오. 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사건 관련 직권남용 의혹, 그리고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한 검사 품위 손상 건 2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건. 강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현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혼으로 사생아를 양육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잠깐만요.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위원들이 놀라 현수를 봤습니다. 사생아가 아닙니다. 제 친딸입니다. 하지만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 그건 제 개인적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분명 제 딸이고 저는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생아라는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위원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신상 문제로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강 검사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변명할 게 있습니까?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모두 사실입니다. 직권을 남용했고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검사가 되기 위해 10년을 바쳤습니다. 고시 공부하며 하루 16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1등을 했고 서울중앙지검 배치를 받았습니다. 현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기만 했지 정작 제가 왜 검사가 되려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 검과 무슨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 건 제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거든요. 검사 배지를 달았을 때보다, 승진했을 때보다 5살짜리 딸이 아빠하고 부를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제 가족을 지킨 것, 그게 잘못입니까? 위원 중 한 명 외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강 검사님, 그 말씀은 검사직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위원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 검사는 지금 검사직을 경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현수는 위원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죠?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이 배지보다 소중하지 않으신가요? 현수는 일어섰습니다. 징계를 받든 면직을 당하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폭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강현수 검사님. 현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강현수 검사 직권남용 및 품위 손상 건으로 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립니다. 현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직? 면직이 아니라?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후 복직 시 재개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1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직 6개월. 길지만 끝이 보였습니다. 강 검사님. 외부 위원 여성이 말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검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후 돌아오시면 더 좋은 검사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지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안아, 나야. 어떻게 됐어요? 정직 6개월. 면직은 아니야. 전화 너머로 지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응. 다행이지. 지안아, 나 지금 간다. 저녁 뭐 먹고 싶어? 뭐든 좋아요. 당신이 오기만 하면. 알았어.
가는 길에 미소 좋아하는 치킨 사갈게.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병원. 어머니가 입원한 곳.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니? 결과는? 정직 6개월입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미소 만나주세요. 어머니 손녀입니다. 제대로 인사시켜주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도 할머니예요. 손녀 볼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안이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알았다. 약속. 하마. 어머니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수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미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7시. 현수는 치킨 2마리를 들고 지안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미소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치킨이다. 지안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수는 치킨을 식탁에 내려놓고 지안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졌어.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미소는 치킨 다리를 들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아빠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응. 이제 한동안 매일 볼 수 있어. 아빠 휴가거든. 와. 좋아. 저녁을 먹고 미소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현수와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낼 거예요? 글쎄. 일단 미소랑 많이 놀아줘야지. 그동안 못 해준 게 많으니까. 돈은요? 정직 기간에도 기본급은 나와. 많진 않지만 우리 셋이 먹고 살 정도는 돼. 지아는 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 소리야?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 그래도 지아나. 현수는 지안을 마주 봤습니다. 그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후 복직하면 나랑 결혼해 줄래?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요? 응. 제대로 된 결혼식 올리고 미소 호적에 올리고 우리 진짜 가족 되자.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네. 네. 결혼해요. 현수는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지안도 현수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작은 예식장.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변호사와 요니은 몇몇 친구들. 그리고 휠체어를 탄 박 여사. 현수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지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꽃을 든 채 앞을 걸었습니다. 엄마 예뻐.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현수와 지아는 단상에 섰습니다. 주례가 없는 약식 결혼식이었습니다. 현수가 직접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송지안. 6년 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오해와 아픔 속에서. 하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약속합니다. 평생 당신과 미소를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지안도 말했습니다. 강현수, 당신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리고 저와 미소에게 가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약속합니다.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미소의 엄마로, 그리고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두 사람은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소가 뛰어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 여사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결혼식이 끝나고 세 가족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미소는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엄마, 봐봐. 눈 내려. 현수와 지아는 손을 잡고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현수는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지안이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현수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미소와 함께 아침을 먹고 지안과 함께 산책하고 세 식구가 함께 웃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그들에게 마침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시간에 깊은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